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공지역의료 확충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중앙의료원을 찾아서 의료진을 격려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대란이 있었잖아요. 의료 대란이 있었고 사실상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의료 대란이 사실상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 의료 현장을 방문한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 다음 주면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긴급 점검하신 거예요. 추석 때 혹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응급 의료 현장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 의료가 확충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업무를 챙기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국가 어떤 정보 시스템들이 불이 나고 그래갖고 대통령이 더 현장을 뛰면 공무원들이 더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이 이렇게 현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공무원들이 이제 좀 다음 주면 명절이다 이렇게 나태한 생각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긴급 점검을 일선 공무원들도 하게 되니까 대통령이 먼저 움직이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오늘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반가운 뉴스가 뭐였냐면 그 베트남전 진실규명 22대 국회 첫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돼서 민간인을 학살을 하고 사실상 인권 침해를 했었다라는 어떤 역사적 기록들이 있고 베트남 국민들이 아직도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베트남에서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해서 베트남전 진실 규명을 해라.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라.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책임에 대한 회피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일본에게 어떤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세계의 인권의 선두 국가가 되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나라도 회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를 해주고 우리 그 당시에 어떤 대한민국 파병 군인들의 잘못을 그리고 인권 침해했던 베트남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이거 의미 있는 특별법이 발의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또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또 용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이동이 됐구나. 뭐 이런 거 바로 저는 그 취재가 가능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빠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심층 분석을 좀 해주고 김남준 1부속실장이 대변인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있던 사람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그때 같이 정치적 동지였던 사람들이 손꼽으면 5명 정도 돼요. 그 중에가 제일 첫 번째가 정진상 실장이에요. 그 다음에 김용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현지 보좌관이라고 했고 김남준 대변인이었어요. 그럼 한 명이 또 있는데 내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4명 정도가 성남의 실세 이재명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정진상 실장, 김용 뭐 대변인, 그 다음에 김남준 대변인, 김현지 보좌관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제1 부속실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대통령을 사실상 모시는 사람이에요. 1 부속실장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고 이 부속실장이 영부인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상 그 1급의 자리거든요. 총무비서관이 1급 자리인데 나머지 자기 윗사람들의 인사를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서 행정관급들의 인사는 사실상 개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총무비서관이에요. 이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비서관이 사실상 이제 제1부속실장으로 왔다라는 것은 이제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이고, 김남준 대변인, 이 김남준 대변인도 굉장히 훌륭한 신분이에요. 이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모시다가 사실상 이제 대변인으로 옮겨갔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 대통령 대변인은 원래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최근에 어떤 강희정 대변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투톱 체제로 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강희정 대변인이 굉장히 훌륭하고 메시지가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강희정 대변인이 김남준 대변인보다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정책이 바로바로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김남준 대변인은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최근까지 측근해서 모셨고 누구보다도 편하게 대통령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강희정 대변인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김남준 대변인은 그걸 즉석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잖아요. 강희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할 거를 김남준 대변인은 그거는 그런 면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대변인실로 김남준 대변인이 이동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 김현지 보좌관이 자꾸 보좌관이라고 하네. 우리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안 나오려고 지금 저쪽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공격의 프레임을 짜는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하면서 국감에 난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얘기해서 공격을 미리 차단했던 그런 국감 회피용 아니냐, 인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합의를 하면 본인은 국감에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국감 회피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갔다라고 해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국감에 조의대 안 나온다고 난리치는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가면서 안 나오게 되면 괜히 공격의 빌미를 계속 주게 되고, 괜히, 물론 나가면 어떤 식으로 공격할진 뻔히 알죠. 근데 민주당이 정무위에 어떤 다수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힘당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불러다가 이것저것 물어봐야 본인들, 왜 그러면 지금 이제 100일 된 정부이기 때문에 뭐 소설 쓰는 것 같이 뭐 본인이 인사를 전행하지 않나요? 이렇게 마치 문고리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만들라는 의도 같은데, 그런 의도가 오히려 국힘당한테는 이익이 없죠, 제가 보면. 그래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부르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성남파의 주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정치적 운명을 걸었던 이 4명 외에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남국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하고 김남준 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왔다, 요까지만 언론에 자꾸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사실 이 인사가 더 눈에 띄는 거예요. 뭐냐?
이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기존에는 홍보수석의 밑에 산하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김남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비서실장의 직할로 이게 변경이 됩니다. 한마디로 비서실장 직할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홍보수석 산하에 홍보수석 밑에서 그 홍보수석 밑에서 비서관이 지휘를 받았는데 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비서실장 직할로 갔다라는 건 뭐죠? 제가 분명히 예고를 해드리면 내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지방선거 차출되면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승진한 게 아니라 김남국 비서실장을 다음 비서실장으로 염두에 둔 인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 직할에다 놓고 비서실장의 업무나 그런 것들을 익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남국 현재 디지털 소통 비서관은 차관급이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으로 다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인사를 보면 비서실장 라인을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비서실장 직할로 가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김남국 비서관이 나중에 비서실장이 되면 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했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게 뭐죠? SNS, 온라인 여론이에요. 예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늘 손가락으로 쉬지 말고 댓글 하나라도 써라, 이렇게 늘 말씀하신 게 있어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부터 이 디지털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남국을 나중에 비서실장으로 옮기고 그 밑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 말씀대로 김남국이 아직 나이가 너무 좀 어리지 않나, 그렇게 하면 비서실장 안에 다른 어떤 보직으로 하여튼 비서실 안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무수석의 권한을 강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무수석 이제 당과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정무수석에게 권한을 좀 많이 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죠.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서실장 업무 권한과 정무수석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이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중요한 건의를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성남 라인 사람들이랑 잘 알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성남 라인,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성남시청 앞에서 제가 그 세월호 참사나 이럴 때 가서 같이 어떤 하여튼 그때부터 오래 알다 보니까 이 성남 라인 분들을 저는 사실 정진상 실장도 잘 알고 김영 대변인도 잘 알고 김남준 대변인도 잘 알고, 다만 제가 김현지 어떤 총무비서관과는 사실 얼굴 정도 몇 번 본 적밖에 없어요. 본 적밖에 없는데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서 꼭 시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프로야구가 역대 최고의 관중을 돌파했고,
젊은이들이 야구를 많이 보거든. 그렇죠? 젊은이들이 야구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KBO를 거의 30년, 그러니까 20몇 년, 그러니까 KBO에 오래 다닌 이 KBO 한국야구위원회에 오래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혹시 왜 이번에는 왜 대통령이 시구 안 하나? 그래 제가 장난으로 물어봤더니 그런 거는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야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연락이 안 왔어? 그러면서 나는 이때다 싶어갖고 제가 이런 이재명 대통령님 왜 그러면 이제 야구 시즌이거든요, 가을에.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나 야구 팬이 1200만 관중 시대예요. 그래서 야구 시구하면 좋을 것 같아갖고 이재명 대통령께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통령님 꼭 야구에서 코리안 시리즈 1차전 시구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 특검에 관해서 제가 지금부터 논란거리 되어 난 반대. 야, 윤석열도 시구하고 역대 대통령들 다 시구했어. 뭔 논란거리야,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역대 대통령들 다 시구했어. 뭔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무슨 논란거리가 돼. 지금 내란방조 한덕수 여러분들 재판도 중계를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에 박성재, 제가 얘기했죠. 박성재 이번에 구속영장 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번 주에 박성재 지금 특검이 CCTV까지 확보를 했대요. 뭐냐면 개업날 대통령실에서 자필 메모를 하는 것이 CCTV에 확보가 돼갖고 특검이 이번 주에 박성재 드디어 어떤 그 영장을 칠 그 순서다. 그러면 박성재 친다면은 이제 심우정 치는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뭘 이번에 특검을 좀 분석을 했냐면, 특검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잡아와 갖고 영장을 치면요 한 20일밖에 못 잡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난동이랑 김상민이가 지금 구속영장의 1차 기한이 만기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권선동, 김상민은 구속 기소 예정이에요. 근데 보니까 한학자 총재를 추가 조사를 한다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거 특검이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한학자가 한번 아프다고 안 나왔다가 오늘 10시부터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23일 날 한학자가 구속이 됐거든요.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26일 날 원래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건강상 문제로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학자가 조만간 법원에다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래요. 한학자의 구속 기간은 10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학자 1차 구속의 만기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특검이, 저는 한학자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한학자가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왜 그러면 고령이에요. 굉장히 80이 넘었고, 통일교나 이쪽에 로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검의 수사가 차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한학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검에 적극적으로 어떤 진술을 하거나 그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특검이 한학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요거만 제대로 대답하시면 사실상 구속기간을 넘겨서 풀어줄 수도 있다. 왜냐면 한학자는 사실 이미 돈을 줬다, 지난 과거의 일을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고, 제대로 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한학자와 그 통일교 이 신도들 그리고 특검이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이고 혹시나 사고가 나면 특검의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특검이 이번 주에 권선동이랑 김상민을 구속 기소를 먼저 하고, 아직 한학자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는 뜻은 한학자에게 마지막으로 특검이 물어볼 게 있고 증언을 확보할 게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특검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한학자가 뭐 과거에 어떤 변호인단을 보면 김호수가 있었고 뭐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특검이 한학자는 고령의 어떤, 일단은 먼저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풀려날 경우에는 굳이 특검이 재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검은 1차적으로 한학자도 구속시켰다는 게 사실상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고하를 막론하고 특검은 다 구속시켰다라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특검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또 내란 재판 불출석했다,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현기증과 구토 증세로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했는데, 지 보석 재판은 잘 나와요. 지 보석 재판은 잘 나오는 새끼인데 딴 재판들은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오는 놈이에요. 그래서 보석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이 되는데, 저는 윤석열 개인적으로 보석 찬성입니다. 1조 내면. 아니 나는 1조 내면 보석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1조. 1조. 아니 1조 내면 나는 보석 시켜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1조 내고 잠깐 풀어줬다가 6개월 안에 다시 구속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1조 내고, 왜 그러냐면 제가 왜 1조라고 불렀냐면요, 1조를 어떻게 만듭니까? 얘 양심도 없는 새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여튼 제가 보면 한학자는 특검이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뉴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특검 요거 얘기하고 요거 하나 빼먹을 뻔했다. 예, 특검이 여러분들 이원모 부인 소환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2년 6월 대통령 당선되고 나토 순방 때 이원모 부인이 공무원입니까? 관영 여권을 들고 아무 직위도 없는, 아무 직위나 직책도 없는 이원모 부인이 관영 여권을 들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나토 순방에 김건희랑 같이 갔어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이죠. 그냥 김건희랑 개인적인 인연이니까 야 타 이거야. 야 무슨 여기가 무슨 뭐 지나가는 택시도 아니고 야 타 하니까 그냥 대통령 전용기에 탔어요. 이거를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응? 어떻게 너 탔냐? 너 그 당시에 직책이 뭔데 어떻게 탔냐? 너 조사 좀 해야 되겠다. 이 조사를 하는 동시에 지금 특검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원모 처가가 엄청난 이 배임 횡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생 한방병원 있잖아요. 강남에 있는 거. 이 자생 한방병원에 이 자생 한방병원 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 2022년 3월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이 강남구 노전동에 있는 비전타워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었대요.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이때 이 사무실을 드나들었던 사람이 이 사무실에서 뭘 했냐면 인사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김건희가 가장 짜고 싶어하는 인사 검증을 이 자상 한방병원에
이 건물에다가 대통령 인수위 어떤 2개월간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인사검증을 누가 했냐? 주진우가 했습니다. 주진우 검사. 그래서 여기를 사실 인사검증팀으로 불렀다는 소리가 있어요. 응? 근데 이 자생한방병원의 이 이원모 부인이 비자금 의혹, 이 자생한방병원의 비자금 의혹을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으로 소환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 집이 처가가 인수위 사무실을 제공했던 경위가 이 자생한방병원의 비자금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대가성이죠.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자생한방병원의 비자금 의혹을 예전부터 의혹이 드러나 있었는데 그걸 검찰에서 알고 있었고 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인수위 사무실 그쪽에다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민중기 특검이 횡령 배임 혐의로 다시 소환을 해갖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국힘당이 여러분들 지금 필리버스터의 함정에 빠졌대요. 되게 웃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국힘당이 지금 필리버스터의 함정에 빠졌대요. 괜히 장외투쟁하고 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도 아니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 애들 필리버스터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국회 증언감정법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인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야? 민주당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강화하는 이유는 지난 내란 사건 때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나와서 위증을 했던 그런 것들을 공소시효를 없애고 어떤 그 사건이 일단락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국회에서 증언했던 게 위증으로 나오면 처벌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건데 이게 어떤 법안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여야가 합의된 법안도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란 옹호하고 있습니다. 내란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최상목 한덕수 위증죄를 강화하고 국회의 어떤 증언감정법을 강화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도라이들이죠. 그리고 국힘당이 지금 필리버스터에 뭐에 지금 딜레마가 빠졌냐면 이게 여러분들 69건이니까 69일에서 70일이 걸려요. 이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로 하려면 69일에서 70일이 걸리는데 얘네들이 지금 국힘당 안에서 추석 내내 나와서 지네끼리 돌아가면서 개소리 말잔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추석 때는 막 고향 가갖고 지역구 살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24시간도 채울 수 없게 추석 연휴 때 지금 저기 필리버스터 하게 생겼고 거기에 또 어떤 게 있죠? 국정감사는 국정감사하다 말고 뛰어나가고 지금 필리버스터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월 13일부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응?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인데 이 필리버스터를 왜 하냐? 지금 저쪽 국힘당 안에서도 야 이거 한다 그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얘네들도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장외투쟁은 이제 접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정된 법안이 거의 80여 개가 된대요. 지금 비쟁점 법안 80건 필리버스터가 현실화되면 추석은 물론 국정감사 기간 내내 필리버스터만 하다가 그냥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쟁점 법안은 4건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쟁점 법안은 4건이었잖아요. 검찰청 폐지법,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안에 검찰청 폐지법, 그 다음에 방문지법, 기재부법 뭐 이런 것들 몇 개가 있었잖아요. 요거는 벌써 지나갔는데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일 웃긴 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지금 그거를 필리버스터라고 있어요. 도라이들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왜 그러면 의석이라도 민주당 같이 좀 많기라도 하면 이 새끼들아, 응? 한 단독으로 한 170석 가까이 되고 그러면 좀 1시간씩만 해도 170시간이면 5일에 한 번씩밖에 안 돌아오잖아. 그 인원도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뭘 한다고, 응?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 우리가 지금 빵진숙이 사실 이제 자리가 없어져 갖고 지는 사퇴 안 한다 그랬다가 강제 면직됐죠. 이제 자리가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방송 미디어 방미통이 뭐죠? 방송통신 미디어부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혁이나 정부 조직법을 통해서 개혁의 일환이잖아요. 우리가 검찰청 폐지를 하고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나누는 것 같이 우리가 이게 나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준석이 쫓아내는 것도 사실 중요했지만 이 방미통위가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YTN의 지분 인수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YTN과 TBS를 정상화시켜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부분 라디오도 많이 듣고 사실 TBS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오세바리가 TBS 다 망가뜨리고 이 TBS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미통위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오세바리가 날아가면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도 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24시간 보도 채널인 YTN이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회사한테 넘어간 거를 사실상 지분을 다시 인수한 것을 이 방미통위에서 취소시키면 YTN은 정상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어떤 이진숙이 쫓아낸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진짜로 방미통위가 해야 될 일은 YTN 정상화와 TBS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검찰청 폐지가 이제 그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했으면 이 법이 언제 이제 그 확정이 되는 거냐면 다음 주 화요일, 오늘이 내일이죠. 내일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땅땅땅 두드리시면 이제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검찰청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제 조직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노만석이 대검 차장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검찰의 집단적인 항명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결국 검사 동일체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검찰총장 대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태까지 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이 집단 행동을 하고 서슴지 않고 어떤 행정부를 들이받는 오만함과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했죠. 힘을. 그랬던 지금 노만석이가 검찰 대행이니까 사실 자기는 검찰총장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침묵하던 노만석이가 최근에도 어떤 검찰청 폐지는 뭐 역사적 오점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다가 최근에는 검찰청 폐지가 참 참담하다라고 하면서 검찰 내부망에다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감을 느낀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노만석이는 왜 지금 검찰청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이제 와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는 검찰 내부의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검찰 내부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동안 검찰은 뭐 했냐라는 지휘부 책임론이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직들이 불만을 내뿜기 시작하니까 조직들의 불만을 달래고자, 왜 그러면 노만석이도 옷 벗고 결국은 나가면 변호사를 해야 되고, 그 변호사를 하게 되면 일선에 있는 검사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정관 예우를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노만석이가 검찰 직원 전체한테 A4 용지 3장 분량에 서신해서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간 대검에서 현법 뭐 이런 얘기들을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 뭐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하려는 심층 분석은 이게 아닙니다. 오늘 수원지검장이 들이받았어요. 드디어 수원지검장이 뭐라고 했냐? 대검 검찰청 폐지의 권한쟁의 등 검토해달라. 한마디로 위헌이라는 거예요. 검찰청 폐지를 국회에서 헌법에 얘네들 말에 의하면 헌법에서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검찰총장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폐지를 할 수 있냐? 이 수원지검장의 박재억이라고 봅니다. 왜 수원지검장일까? 왜 수원지검장이 이 시기에 검찰청 폐지에 관한 권한쟁의 등 법률적 검토해달라면서 맨 앞장섰던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검찰청이 폐지돼서 사실상 검찰이 오갈 데 없는 어떤 검사들이 앞으로 백수 검사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왜 이 새끼들이 사표를 내지 않을까? 과거에 6대 범죄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해도 사표 던지고 연병하던 새끼들이 왜 지금 사표를 내지 않을까? 첫 번째, 지금 검사들이 생각할 때는 5년만 버티자라는 마음들이 깔려 있대요. 5년만 버티면 정권만 바뀌면 니들은 죽여버린다. 늘 그래왔죠. 얘네들이 첫 번째 5년만 버티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검사들이 사표를 던지지 않냐면, 특히 오늘 왜 수원지검장이 이렇게 들이받았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사건을 현직 검사들이 사표를 던질 경우에 새로운 검사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수사들의 공소장을 보면 이거는 공소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공소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네들이 옷 벗지 않고 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이재명을 공격하려 그러면 이 공소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나중에라도 몇 년을 기다렸던 언젠가 기회가 오면 이재명의 공소장으로 다시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이것들이 진행의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을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검사들이 사표를 내지 않는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의 중심이 어딨죠? 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지검장이 들이받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제가 분석하면 그거예요.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성남 FC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수원지검에서 다 이게 꾸려졌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 여러분들 보면 사표를 내지 않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이런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왜 그러면 아무리 검찰청이 폐지가 되더라도 공소 유지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정성호의 무능함이에요. 웬만하면 내가 정성호를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새끼들을 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애들을 아직도 그 자리에 놉니까? 빨리 인사 이동시켜갖고 한직으로 보내고 지방으로 출장시키면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파견을,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지검에 있는 놈이 수원지검의 사건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이 돼서 공소를 유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나 그 성남 FC 사건, 대장동 사건 이런 사건들의 지금 공소를 담당하고 조작했던 검사 새끼들을 전부 멀리 지방으로 한직으로 관할권 밖으로 빨리 인사이동을 시키면요,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걸려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새로운 검사가 와서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누가 봐도 조작됐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공소장을 당연히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겠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당연히 이거는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누가 봐도 연어 회 파티를 하고 술 파티를 했던 이런, 그러면서 증인을 회유하려고 했던 게 여기저기 다 남아 있고, 지금 대장동 사건도 남욱 변호사가 이미 증언을 다 바꾸고 있고, 그러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였고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이 조작한 사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검찰 짓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검찰청이 사실상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을 하거나 검찰청이 폐지가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새끼들 버티는 거예요. 응? 이거는 빨리 인사이동 시켜야 돼요. 쓸데없이 이문정 검사한테 언행 주의하라 이런 어떤 경고를 할 때가 아니라, 이문정 검사가 검사를 비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왜 중요한지, 검사 새끼들이 왜 옷을 안 벗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원래 일반 검사들은 검사 2,000명 중에서 정치 검사는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반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이 검찰청이 폐지되든 없됐든 어차피 공소하고 기소하고 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사표를 낼 일이 없어요. 제 말 맞죠? 원래 검사 임무에 충실하던 90% 대다수의 검사들은 이제는 이제는 공소랑 기소만 하면 돼? 이분들은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어요. 여태까지 검찰의 전부인 양, 이 특수부 출신들의 검사들과 정치 검사들이 무슨 정치적인 사건만 내면 사표 집어던지던 새끼들이에요. 걔네들이 가장 검찰의 핵심적인 보직을 차지하고 있던 놈들이에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검찰청이 폐지됐다 그러면 이놈들이 다 전부 사표를 던지면서 집단적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못하냐? 본인들의 비리가 드러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쥐고 있어야지 언젠간 자기네들도 기사회생하거나 한 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다른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까 봐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왜 쟤네들이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는지 제가 분석하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검찰청 폐지됐죠. 지금 지금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뼈대만 만든 거예요. 텐트를 여러분들 상상해 주시면 사실 뼈대만 세운 거예요. 지금 뼈대만 세우고 이제 살을 붙여야 돼요. 이제 후속 입법 조치라고 하죠. 1년 동안 이제 후속 입법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시행령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저놈들이 어떤 틈새를 가지고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이 지금 후속 입법 조치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기존에 있던 검사들을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것이고, 중수청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수청은 어떤 인력으로 다시 세팅을 할 것인가, 굉장히 세밀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만 실수하면 그냥 중수청이 검찰청이 돼버려요. 기존에 있던 검사들이 야 우리 그냥 다 넘어가자, 그러면 그냥 검찰청에 있던 수사권을 갖고 있던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다 넘어가요. 그래갖고 일단 이 정부 작살 내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정부 바뀌고 하면 또 다시 이렇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안 수사권 말은 보완한다, 되게 좋은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이 보안 수사권이죠.
검찰에 2차 수사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서 만약에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에 관한 사건을 수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고발이 당했어요. 봤더니 이거는 청탁금지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공직선거법도 안 돼. 그래갖고 경찰은 그냥 어떤 제일 간단한 사건으로 어떤 검찰에게 올렸어요. 검찰은 이 새끼를 잡아야 돼. 이 민주당 의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전면 재수사를 합니다. 전면 재수사를 해서 공직선거법 지네가 왜? 보안수사권 요구가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전면 재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검찰은 보안수사권 주면 안 돼요. 왜? 보안수사권을 주는 순간 검사 밑에 검찰 수사관이 있는 겁니다. 검찰의 가장 큰 힘은 검찰 수사관들이에요. 아예 수사권을 박탈해야지 검찰 수사관들이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검사들이 수사를 경찰들보다 잘해갖고 사건 처리를 잘할까? 아니에요. 검찰 수사관들이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응? 이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주는 순간 그대로 검찰 수사관들을 검찰이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순간 검찰의 캐비넷이 절대로 딴 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검찰의 캐비넷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를 가장 빨리 파악을 해서 이 검찰의 캐비넷을 해체시켜야 돼요. 가장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렀을 때 수많은 정치인들의 어떤 사찰과 비밀리에 얻은 국정원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검찰이 차곡차곡 쌓고 있다가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캐비넷을 열어서 하나씩 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검찰의 캐비넷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만 검찰이 그동안 습득했던 범죄 정보들을 중대범죄수사처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수사권이 있는 한 절대 얘네들은 그걸 넘겨주지 않습니다. 아예 수사권이 없어야지 그 수사권을 가져가요. 그게 바로 지금 정성호 장관이 해야 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아직도 검찰 내부에 윤석열 라인이 살아있고 그 윤석열 라인이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런 수원지검장 이런 인간들이 박지혁이가 아직도 수원지검장을 하고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총수도 아는 걸 법무부 장관이 왜 그러냐고요. 야, 내가 법무부 장관보다 똑똑해. 웬만한 정치인보다. 개총수가 뭐 아무것도 몰라갖고 떠드는 것 같아? 내가 거의 4선급이야. 응? 내가 거의 4선급이야. 4선급. 국회의원들 모르는 거 나한테 많이 물어봐. 응? 내가 그냥 개총수 하니까 뭐 모르는 거 같지? 내 말만 들었어도 나라가 이렇게 안 됐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성호 장관이 지금 가장 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보안 수사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면 안 돼요. 검찰이 사표 내지 않는 이유가 좀만 버티고 개기비고 로비하고 민주당 갈라치면 보안 수사권 지킬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지금 개기고 있는 거거든요. 제 말 맞죠? 희망마저 없으면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이것들은 아직 보안 수사권 요구고 보안 수사권을 자기네들이 요구가 아니라 보안 수사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아직 희망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희망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응?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검사들 평검사부터 해갖고 윤석열 라인에 줄 섰던 새끼들 전부 지방으로 내쫓거나 한직으로 몰아내고 사표를 받거나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 입법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시행령으로 검찰이 아예 수사권은 신경도 못 쓰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이번에 검찰청 폐지법에 좀 불만이 있어요. 굳이 중수청을 만들어갖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냥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수사본 왜 중수청의 인력은 어떻게 하냐 저는 굳이 중수청을 뭐하러 만드냐 이거예요. 그냥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경찰 안에 큰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하고 그냥 검찰은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또 권력기관을 만드는 물론 그 민주당의 의도는 알죠.
권력을 쪼개면 쪼갤수록 견제 장치가 있으니까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상호 견제하는 기능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굳이 중수청에 그러면 또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인력은 어떻게 뽑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상호 견제하는 능력이 있어서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악마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얘네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검찰청 폐지나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면 이제 되는 거죠. 1년 동안 검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슨하게 하다가는요, 검사 새끼들 1년 안에 이 정부를 칠만한 사건들을 또 만듭니다. 100%예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안에서 또 타격을 입고 개혁의 의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방법까지 알려줬어. 검사들 전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들 전부 내치든지 한직으로 바꾸고 새로운 검사들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당연히 공소 취소하겠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할까봐 지금 검사들이 여러분들 살펴내지 않는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검찰청이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죠. 사라지면 이제 어떤 일들이 바뀌냐면요. 제가 검찰 개혁을 하면 언론 개혁 50%는 달성한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 가지고 조중동이 사실상 기성 레가시 미디어들이 먹고 살았죠.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검찰에 의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공중파나 조중동 맨날 어떠죠? 무슨 조국 장관님이나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 같은 거 할 때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인허가를 마음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따르면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그 수사 내용을 그대로 방송회사가 얘기하죠. 검찰에 따르면 다 그러잖아. 검찰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님은 표창장을 위조해서 딸 조민양에게 뭐 어디 부산 의전원에 입학. 검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을 검찰에 따르면이라고 보도한 다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할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는 어떻게 나왔냐고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검찰에 따르면,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죠?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의혹 제기한 게 국민들은 그게 다 진실이 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사람들은 이미 조국과 정경심은 아직도 뭐 조국 장관님이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아직도 그거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냐. 그건 아예 공소 자체를 기소 자체를 못했거든. 이게 가장 문제였던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새끼들이 수사 단계의 인용 보도가 거의 90%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 검찰의 공소 기소 논리가 얼마나 허무했는지, 얼마나 부실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은 보도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응?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언론이 그렇게 써먹던 검찰에 따르면이라는 이 내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과 언론의 짬짬이도 없어지는 거죠. 응?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검찰의 역사 다들 아시겠지만 좀 말씀드릴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검찰보다 이승만 정권 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알다시피 검찰의 전성시대는 일제 식민지 시대였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어떤 식이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법원의 영장이나 체포영장이나 이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마음대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의 전성시대는 일정시대 때였어요. 그때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에서 거의 검찰을 사실 법원의 하위기구로 놨지만 검찰이나 경찰이나 직접 수사를 하고 영장 없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알 거예요. 검찰이 여러분들 권한이 축소된 게 아니었어요. 검찰은 해방 이후에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왜 경찰한테 쪽도 못 썼을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방 이후에 친일 경찰들이 득세를 해갖고 미군정에서 중용을 해갖고 모든 미군정에서 친일 경찰들이 사실상 죄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친일 경찰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경찰이 돼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뭐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을 경찰이 진짜 테러로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검찰이 경찰보다 권한이 더 많았는데도 당했을까? 단순합니다. 이게 다 이승만 때문이에요. 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총장 초대 검찰총장이 권승열이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1948년도에 들어서고 나서 초대 검찰총장이 권승열이었는데 이 권승열이 누구냐면 여운형과 안창호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해주던 민족주의자였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대한민국 초대 검찰총장이 여운형 선생이나 어떤 안창호 선생님 같은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변호를 해줬던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가 독재 권력을 행사하고 친일파들에 의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 눈에 가시였던 거야, 검찰총장이. 그래서 검찰이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중용을 하면서 경찰을 키워준 거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권한은 검찰이 많은데 경찰이 인원도 많고 사방팔방 대통령의 명의다라고 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처음부터 검찰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승만과 경찰의 유착이 있다 보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 조직보다는 경찰 조직을 키워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 사사건건 그 간첩 조작하고 막 그 사람들 뭐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들 잡아가면 무죄를 선고하고 막 그런 검사들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경찰들이 무죄를 선고하고 간첩 조작했던 그 범인을 풀어준 검사를 사실상 그 여순항쟁 때 빨갱이라고 하면서 검사를 죽이는 일도 발생을 했었어요.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승만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승만이가 여러분들 불법 개헌을 했죠. 우리가 뭐 대통령 직선제가 6.29 선언에 의해서 있었다. 사실 이승만 때 대통령 직선제였어요. 근데 뭐였냐면 이승만이가 국회에서 여러분들 인기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재헌 국회는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 중심으로 국회가 구성됩니다. 처음에 해방이 됐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이승만이의 과거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승만이는 국회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통에 이승만이가 4년만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선제가 됐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전쟁통에 불법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만든 다음에 불법 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이가 장기 집권을 그러다 보니까 12년 동안 했죠. 이승만은 원래 4년만 하고 내려와야 될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서 12년간 장기 집권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간접 선거였어요. 근데 간접 선거로는 재선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선제 전쟁 때 1952년 7월 4일 날 국회 간선제를 국민 직선제로 바꾸는 불법 개헌을 성사시켰어요. 그 성사시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 이범석이에요. 지금의 행자부 장관이 옛날에 내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이승만에게는 검찰 권력이 부담이었고 눈에 가시였고 경찰을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써서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사실상 권력의 도구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정희가 1961년에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정이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의 전성시대에서 사실 검사들도 중정에 끌려가면 반 죽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검찰은 권력의 도구였죠. 권력의 도구일 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하명 수사, 정치 야당 정치인 죽이는 거, 사실 중앙정보부가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18년 해먹고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에 의해서 즉사했죠. 죽자마자 이제 보안사령부였던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가 합수부를 꾸미면서 정승화 육군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사령관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사실상 내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하면서 12.12 쿠데타가 자행된 것이죠. 그래갖고 전두환이가 이제 그 권력을 전국에 1980년 5월 17일 날 전국에 비상계엄 확대를 하면서 사실상 쿠데타를 두 번이나 일으킨 거예요. 12.12 군사 쿠데타와 5.17 전국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전두환이가 사실상 국보위를 만들어 갖고 자기가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전두환 정권 물러나라고 했던,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권력을 탐낸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전남대학교에서 처음에 독재 타도를 외치고 군사 반란 전두환 물러나라는 그 제압을 하기 위해서 5.18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 무시무시한 권력이 나타났죠. 그때 장세동이라는 어떤 안기부장 비서실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안기부의 등장과 검찰의 그 정치,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부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엄청난 간첩 조작 사건, 여러 사건들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은 전두환이는 87 유월항쟁에 의해서, 유월항쟁도 사실 5.18에 버금가는 학살을 준비하고 있던 전두환이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이가 지금 야화에 보면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피바다가 됐을 거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87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보고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사실 마지막 보류로 그 노태우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노태우로부터 민정당을 창당하게끔 만들고 민정당을 노태우가 창당하고, 왜 갑자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얘기하고 있어. 노태우가 민정당을 창당하는 와중에 이제 안기부의 공작이 시작된 게 어떤 김영삼 대통령의 가택연금을 풀고 김대중 대통령 해외 망명해서 돌아오면서 사면을 시키죠. 그래서 양김 분열을 안기부가 조작을 해서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이 분열을 하게끔 하고, 노태우가 출마하면서 어떤 그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서 노태우가 당선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군사 정부가 들어서고 6.29 선언을 그러니까 민정당을 창당하고 87 항쟁의 그 물결을 이겨내지 못해서
5년 단임제의 어떤 대통령 직선제를 6.29 선언을 통해서 개헌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법이 87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쓰는 헌법이 87년에 만들어냈던 헌법이고, 그 헌법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6월 항쟁의 그 피해 대가로 전두환의 어떤 군부 종식을 시켰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으면, 그 개헌에 참여하는 주체가 민주 진영과 시민사회가 됐어야 되는데, 막말로 민정당 둘, 민주당 둘 이런 식으로, 아니 독재 정부의 인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 갖고 87 헌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에. 그래서 그 미완의 완성이고 지금 우리는 개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군부 독재 시절에 권력의 개노릇을 했죠. 정적 죽이기. 그 못된 버릇을 하면서 늘 검찰은 안기부와 권력기관에 대해서 눈치를 봤는데, 이제 문민정부가 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이제 검찰의 날개를 다른 겁니다. 이제 검찰이 가장 무서워했던 안기부도 물러나고 군부도 물러나고, 그 검찰이 생각할 땐 무식한 새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끌려가면 죽으니까. 그랬던 자기네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안기부 조직과, 안기부는 살아있어도 군대가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정부부터 정권을 겨냥하면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이 왜 정광석화 같이 일어났냐? 검찰이 군부를 척결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김영삼 대통령도 의지가 있었지만 검찰들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무식하고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검찰이 정광석화 같이 군부들을 다 잡아들인 거죠. 검찰도 여태까지 군부 뭐 어디 뭐 기무사 끌려가서 두드러 맞고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권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안기부 출신들이 전부 군인 출신들이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안기부 출신들이 전부 군인 출신들이잖아요. 걔네들한테 얼마나 당했어. 그러니까 하나의 척결할 때 검찰이 정광석과 같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제 권력을, 물론 김영삼의 말에 의해서 하나를 척결하면서 이제 권력의 중심이 된 거죠. 권력의 도구였다가 우리가 권력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뭐죠?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독재 정권 때는 검찰이 감히 개기지를 못했죠. 왜 개기지를 못하냐면 이 정권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이해가 가세요? 검찰이 왜 군부 독재에 쪽도 못 쓰냐면 얘가 20년을 할지 30년을 할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 어때? 딱 5년이 정해져 있잖아.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 헌법에서 정한 딱 5년만 납작 엎드리고 있다가 5년째 물고 뜯어주면 새로운 정권이 아이고 잘했어 이뻐해주면 딸랑딸랑 하다가 또 딸랑딸랑 하던 새끼가 이제 집권 4년차 되면 이 새끼 봐라 그걸 또 잡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야. 이번도 그래요. 검찰청 폐지한다 그래도 5년만 계기자. 뭐야? 이 점에 독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점점점 숨겨놨던 그 악마의 재능을 발휘한 게 뭐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그게 누구야? 김현철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의 아들을 수사해갖고 구속시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점점 정의로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막바지에 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집권 4년 차인가 김현철이가 구속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권력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먹을 것 같으니까 집중적으로 그때 수사를 막 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딱 들어서고 나니까 납작 엎드려갖고 충성을 다하는 척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집권 도중에 또 김대중 대통령 그 의상실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딱 들어서고 나니까 어때요?
지난 정권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고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수사하고 정권 이제 검찰이 과거에는 감히 정치권의 수사를 하지 못했어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검찰이 오늘날의 악마가 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대통령이나 군부, 안기부의 눈치를 보면서 감히 정치권에다가 수사를 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검찰이 권력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검찰 개혁을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정권 초반에는 한나라당이 차떼기 사건 수사하면서 어떤 노무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이 아닌 민간 어떤 강금실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하면서 검찰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릴 수 있었던 것은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하지 못해서인 이유가 가장 큰 거예요. 말이 법무부의 지위를 받는 검찰총장이지만 법무부가 다 검사 출신들이 장악을 갖고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내 선배 검찰 내 선배가 법무부 장관. 그게 관행같이 검찰 문화였어요. 말은 검찰청에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무부 자체가 검찰 조직이었어요. 지금 들으니까 그러죠. 법무부가 검찰 조직이었어요. 법무감찰국장, 법무검찰국장 이런 모든 법무부가 예산을 검찰의 요구대로 다 따주는 거죠. 어차피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인사를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법무부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강금실 법무장관을 내섰더니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러면 법무부가 검찰청에 예산을 쥐고 있잖아요. 법무부가 검찰청에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걔네들이 계속 5년만 버티자라고 하자마자 이명박이 쥐새끼가 당선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국가보안 시스템을 봉화마을로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대검의 중수부, 지금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대검 중수부가 나서서 그때 대표적인 게 이인규죠. 그런 애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봉화마을부터 이제 언론에서 망신주기 라이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검찰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되냐를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민주신영이. 그때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남겨주시고 결단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이 정권을 죽일 수도 있고 정권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됐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군부 독재 시절에는 검찰이 감히 군부 독재에게 덤빌 수 없었던 이유는 왜 도구로 전락하고 군부의 개가 됐었냐면 독재 정권이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빌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근데 민주진영, 그러니까 직선제가 되면서 대통령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검찰은 하이에나가 된 것이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납작 엎드리고 죽은 권력을 뜯어먹는. 그래서 하이에나라는 소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검찰이 이제는 과거에는 도구였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검찰은 도구였다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죽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권력을 지킬 수도 있는 그런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요,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이런 검찰의 견제, 왜 그러면 지네들도 언제 여러분들 검찰의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국힘당이 외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까먹고 있는데 오히려 국힘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탄핵 시기였어요. 찾아봐야 다 있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특검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이명박 구속시키고 막 박근혜 구속시키고 막 다 잡아들일 때 그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에서 그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시켜야 된다고 떠들던 새끼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진짜 3년 전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검찰은 이제 끝났다라고 했어요. 윤석열 딱 당선되는 순간 검찰은 끝났다라고 했어요. 검찰은 굳이 자기네가 권력을 잡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 집단으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도전하는 순간 검찰은 죽은 거였어요. 제가 진짜 3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굳이 권력을 잡지 않아도 5년짜리 권력 누가 잡냐에 따라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도전함으로써 윤석열이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게 뭐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순간 검찰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안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의 예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의 사실상 내란 자폭과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제 말 맞죠?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순간 검찰은 윤석열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시한부 검찰이 돼버린 거예요. 무리수를 둔 거죠. 잘하면 괜찮았겠죠. 근데 지 선배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이런 애들의 비리를 검사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정치인이 대통령 됐으면 살아있는 권력을 친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앞장설 수 있겠지만 윤석열이는 검찰 입장에서는 단순한 대통령 정치가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검찰 선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자기네 중앙지검, 특수부 누구 애들 전부 윤석열 사단으로 대한민국 검찰을 대통령이 되면서 장악을 해놔서 그 어떤 수사도 윤석열, 김건희에게 뻗쳐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정적 죽이기 이재명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이태원 참사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정부 굳이 내란 일으키지 않았어도 돼요. 그냥 이태원 참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냥 물러나게 하고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한 사고였어요. 제 말 맞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무리수를 뒀던 거 가만 보면요. 이태원 참사 정말 대통령으로서 고개 숙이고 책임자 처벌한다는 의미의 이상민 물러나게 하면 그냥 이거는 큰 사건이 아니었었어요. 본의 아니게 국가에서 일어난 재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처신이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진상규명 정확히 해주고 책임자 처벌했다 그러면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10여 년간 싸우고 있는 지금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한을 맺혀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순리대로 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대통령으로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유가족들 어떻게든지 국가가 책임지면 오히려 대통령이 따뜻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어떤 사건이었어요? 최혜병 사건. 최혜병 사건 그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잘못된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사장장 징계하고 최혜병 고인에 대한 명예를 세워주고 유가족들 위로해주고 진실 규명했으면 이게 이렇게 특검까지 올 사건이에요? 아니죠. 김건희 보세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어느 정도 뼈대가 나왔을 때 대국민 사과하고 유죄 판결 받고 재판에 성실하게 검찰 조사 받았으면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하던 애들은 현직 실형 살지 않아요. 기내가 검찰의 오만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검찰과 정치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윤석열 정부였어요. 고개 숙일 줄을 몰라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진실규명하고 사과했으면요. 이러지 않아. 단 최혜병 사건도 그렇고 윤석열은 정치인이기 전에 검찰이었어요. 검사였어요. 절대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절대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 전체 세력이라고 하면서 적대시하고 자기네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에 민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검찰을 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조작하고 구속시키려고 야당 죽이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때요? 국민들이 어때? 이건 너무하잖아. 왜? 지금의 2000년대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런 애들이 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보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대통령한테 한마디 한다고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가고, 응? 의사들 파업했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의사들 파업했다라고 하면서 12월 3일 날 의사들 전부 체포하라 그러고, 응? 수거 대상의 의사들도 있고. 저는 이게 검찰의 오만함이에요. 응? 그 검찰의 오만함이 권력은 결국은 정치 권력까지 집어삼키면서 그 오만한 권력을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검찰의 오늘날 검찰청 폐지까지 되는 이 과정을 보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셈에도 불구하고 그 통제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검찰 조직은 윤석열에게 항의를 하고 윤석열에게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검찰청 폐지를 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런 야당에게 비판을 할 일이 아닙니다. 제 말 맞지 않아요? 검찰청 폐지 가장 일조한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김건희 사건 덮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응?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이 검찰이 지금 마지막까지 사표를 내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응?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소를 취소할까봐. 왜? 지네들이 공소권을 갖고 있거든요. 기소권, 공소권도 엄청난 권력이에요. 맞아요. 저는 개헌을 통해서 이런 기소 독점주의, 어떤 공소 독점주의도 헌법에 의해서 권력기관들이 기소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네가 아무리 검찰청 폐지가 돼도 공소권은 자기네들이 뺏기지 않는 권한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쥐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사표를 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이런 갑자기 대한민국의 고리타분한 해방 이후의 검찰의 역사를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스로가 선을 넘어. 제가 진짜 3년 전에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딱 당선되는 순간 제가 이 얘기했어요. 검찰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윤석열은 검찰에 의해서 죽게 된다. 진짜. 왜냐면 검찰이 살라 그러면 정치 권력을 쳐야 되는데 윤석열이라고 나중에는 검찰이 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예, 희대의 사기꾼, 희대의 사법 쿠데타, 지가 안 나온대요. 9월 30일 날 나와라. 민주당 법사위에서 통과시켜갖고 내일이죠. 조희대 나와라 출석했더니 세종대왕은 헌법을 왕권의 정치 수단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연병을 하면서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 이거는 뭐야? 이거 국민이 우스운 거죠? 그쵸? 왜 안 나와? 국민이 부르면 나와야지. 단순히 민주당이 부른 건가? 아니죠. 민주당이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 다 헌법기관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왜 안 나옵니까? 응? 그냥 전 내일 못 나갑니다 이러면 그냥 불출석 통보하면 안 나오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응? 아니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되는데 왜 조의대는 왜 청문회도 왜 안 나오는데? 응? 딴 거 아니야. 너 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그게 헌법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조의대 이재명 대통령 2심 파기환송은요
불법 판결이에요. 우리가 그걸 강조해야 돼요. 뭐 절차상으로 뭐 대법관들을 전원회부체에 붙여서 찬성을 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건 기록도 검토하지 않는 이런 판결이 불법 판결 아니에요? 불법 판결이에요, 이건. 응? 그래서 왜 조희대 너는 왜 그랬냐? 우리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 파기환송 불법 판결이죠. 그냥 국회에다가 못 나갑니다 라고 하면 끝이야? 불출석 통보하면 사법부는 사법부는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안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니죠. 조희대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다는 것은요, 자기네들은 오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만함이에요. 내가 파기환송을 한 거는 니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판결, 유죄 취재 파기환송을 한 거지, 우리가 니들 앞에 가갖고 얘기할 건 없다야. 그쵸? 국회의원 니들 앞에 가갖고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니들 앞에서 설명할 이유가 없다. 이건 대법원의 무오류를 주장하는 거죠. 검사나 판사나 똑같습니다. 자기의 기소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검사들의 오만함, 그러다 보니까 별건 수사를 해갖고 결국은 검찰에게 찍히면 죽는다는 검찰의 오만함과 내가 내린 판결은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대법원장인 조희대의 인식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대선 개입하고 국회 출석 안 하는 대법원장,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왜 대선 개입하면 난리가 납니다, 정치권에서. 그죠? 종교가 대선에 개입해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면 우리는 조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겼다 그러면서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 그 다음에 신천지, 여러 가지 거기에 국힘당까지 압수수색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치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근데 왜 사법부는 정치 개입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응?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립하는 판사와 검사,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판사와 검사가 무오류가 아닌, 신이 아닌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 거예요. 응?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무조건 재판은 판사가 한다, 무조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나 정치권에서 하니까 사법부가 여러분들 어떤 판결을 해도 우리가 단 한 번 판사를 탄핵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인혁당 사건에 의해서 그 억울하게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서 18시간 만에 그 8명이라는 목숨이 죽었을 때 그 어떤 새끼라도 사과한 적 있습니까? 다 뒤지더라도. 그냥 살인자들이에요. 사법 살인자들. 응? 아니, 사법부 수장은 너 덕수 만났어 안 만났어? 너 대선 개입했어 안 했어? 엉뚱한 소리예요. 세종대왕은 왕권 통치를 위해서 왜 대답을 안 하는데? 국민이 묻잖아요. 국민이 물으면 대통령도 대답을 해야 돼요. 사법부의 수장이 뭐라고 대답을 안 합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을 독립하라고, 정상적으로 외부의 영향 없이 재판을 하라고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한 거지, 니네 마음대로 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야. 지금 조희대 지 마음대로 하죠. 제 말 틀려요? 조희대가 지금 하는 행동이 사법부의 독립인가요? 국회가 불러도 안 나가고 대선에 개입해도 지네 마음대로 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인가요? 절대 아니죠. 이 독립 자체를 정말로 사법부의 어떤 판사라는 놈들이 오역하는 거죠. 응? 정말 이거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 여러분들 가만 보면 조희대 한덕수도 나오지 않는 청문회가 열릴 거예요.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희대가 안 나오고 한덕수가 안 나와도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 민주당이 조희대를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난 5월 1일 날 있었던 2시간 만에 파기환송이 일어났던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제 말 맞죠? 아무리 조희대가 없고 한덕수가 없고 지규현이 없고 그럼 국회가 불러도 안 나온다는 사법부의 오만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왜 불렀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일각에서는 조희대도 안 나오고 한덕수도 안 나오고 지규현도 안 나오고 어차피 안 나오는데 그거 뭐하러 하냐. 뭐하러 하나가 아닙니다. 계속 부르고 나오라고 요청해야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아 우리도 가야 되는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인정해 주면 그 사람들은 다음도 안 나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대로 합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법대로인데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그러면 동행명령장 발부해갖고 국회의원들 가십시오. 조희대 나와라라고 외쳐야 돼요. 정상적으로 조희대가 국회에서 불렀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받아서 조희대 나오라라고 하면서 법원에 가서 조희대 나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고발하면 됩니다. 국회법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출석하지 않은 조희대를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제 말 맞죠? 조희대가 안 나오는 사유가 뭐예요? 사법 독립이래요. 조희대가 오늘 불출석 사유를 쓴 게 사법 독립 침해. 조희대가 사법 독립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대선 개입하고 사법 쿠데타를 하고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놈이에요. 조희대가 진짜로 계획대로 사법 쿠데타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후보 자격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덕수가 무혈 입성을 하려고 한 게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웬만한 국민들 다 알잖아요. 그러려고 했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민주당이 150석이 안 됐으면요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제 말 맞죠? 민주당이 150석이 안 됐었으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2심 판사들이 이 재판을 안 열은 게 재판 날짜 지정하는 순간 민주당이 전부 탄핵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개망신 당할 거만 안 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민주당이 120석, 130석 있었으면요 판사를 탄핵을 못하는 의석수를 갖고 있었으면 쟤네들 그냥 강행했어요. 민주당이 막강한 입법부의 국회, 검사, 판사는 대통령 빼고 다 탄핵할 수 있는 독자적, 왜 이렇게 뿌였니? 독자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응? 진짜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지금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이라는 것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아갖고요. 대법원장 나오세요라고 하면서 대법원장실 갖고 전달하고요. 그럼에도 안 나오면 고발하고요. 이런 조사 공수처에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처 비리수사처잖아요. 너 왜 안 나왔냐? 이제 여러분 지금 공수처장 누구죠 이름? 저희 공수처는 이번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강해 주시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걔 이름 뭐더라? 아 오동훈. 오동훈은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공수처 국민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공수처를 저희 인원 증강도 하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수사할 게 해주십시오. 오동훈이가 하면 돼. 그렇지? 지금 오동훈이가 하면 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희대는 내일 청문회 나와야 됩니다. 조희대는 2심 불법 무효 판결을 한 거예요. 불법 판결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예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청문회
한덕수 안 나오고 조희대 안 나오고 직위원 안 나온다 그래갖고 맹탕 청문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라는 그 제목을 걸고 민주당 법사위에서 그런 청문회를 실시하는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처음부터 기득권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금이 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내일 그래서 조희대 청문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 유죄 판결 2시간 만에 그 파기환송했던 그 사건을 결국 대선 개입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한 명의 국민들이라도 조희대가 왜 사퇴해야 되고 왜 사법 처리를 조희대는 사퇴에 그치면 안 되고요. 조희대는 사퇴와 동시에 사법 처리 당하고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원래 여러분들 추석 전에 사법개혁안을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었죠.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증원시키기로 하고 법관 평가제도 하위 판결문 공개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5가지의 1년의 작업을 하려는데 요거를 추석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굳이 민주당이 추석 전에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해-갖고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최후의 보류가 사법부잖아요. 그렇죠? 검찰개혁, 그 다음에 사법부가 대한민국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들의 가장 최종 보스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추석 전에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하면 또 추석 민심, 뭐 밥상머리라는 민심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계속 민주당이 어떤 입법 독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이 지금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건데 뭐하러 지금 추석 전에 합니까? 추석 이후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추석을 앞서서 민심 물가 잡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다뤄지게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민주당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개혁은 끝납니다. 좌초됩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때 그 권력을 쓸 줄 아는 정부가 돼야 돼요. 우리 민주 진보의 지지자들이 수년간 답답해하고 속상하고 잠 못 자던 그 수많은 밤들이 권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 빠졌거든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상대와 협치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아직도 대한민국 기득권과 5년짜리 권력과 민주 시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저항은 힘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저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부 권력,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5년짜리 권력 하나랑 입법부의 권력, 가장 막강한 의석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벌, 돈, 그런 막강한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78년간의 그 기득권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저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이미 개혁에 순종했을 테죠. 왜 조용한 개혁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만히 있어도 평생 대대손손 잘 먹고 사는 그런 법관들, 그런 판사들, 검사들, 재벌들, 단 한 번도 우리는 손을 댄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이 와닿아요.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개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왜?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인데, 힘이 없던 사람들이 조금 힘을 가져갖고 지금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민주당이 언론에서는 연일 이 정청래의 강공, 협치 실종, 국힘당과 무슨 협치를 합니까? 안 그래요? 정당 해산돼야 될 새끼들이랑 협치하라는 새끼들이 더 웃긴 새끼들입니다. 제 말 맞잖아요. 정신 나갔습니까? 내란 정당과 극우들과 협치를 합니까? 왜 협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새끼들 없어져야 될 정당이랑 왜 협치를 합니까? 민주당은 진짜 이번 운명적인, 저는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진짜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재명 정부예요. 지금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손대지 못했던 검찰 권력과 사법 권력을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우리 민주 진영 안에서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분란이 나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하는 거 봤죠. 문재인 대통령 당하는 거 봤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저 검찰과 사법부의 아가리에 쳐 넣어줄 겁니까? 제발 우리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진짜 대동단결해서 개혁은 이 진짜 사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일치 단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길에 절대 우리가 꺾이지 않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